누가 이 질문하면 답하지 마라. 나를 가볍게 본다. 그대들은 누군가의 질문에 답할 때 문득 나 자신을 해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는가? 묻는 말은 부드러웠다. 걱정하는 표정도 있었다. 그런데 대답을 마치고 나면 이상하게도 내가 한 수 낮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교묘한 공격은 칼이 아니라 질문의 모습을 하고 온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은 그런 질문들을 들여다보려 한다. 걱정처럼 들리지만 실은 나를 시험하는 말.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자리를 묻는 말.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전하려 한다. 사람들은 대개 나쁜 말은 알아챈다. 욕설이나 비난은 듣는 즉시 마음이 굳는다. 피해야 할 말, 멀리해야 할 사람을 금세 알아보게 된다. 그런데 어떤 말은 다르다. 듣는 순간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진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집어낼 수가 없는데 그날 나눈 대화가 자꾸 머릿속에서 되살아난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다. 찾아오는 관리들, 이따금 마주치는 고을 사람들. 그들이 건네는 말 중에는 칼날보다 부드럽고 그러나 훨씬 오래 남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한결같이 질문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질문은 원래 대등한 관계에서 오간다. 모르는 것을 묻고 아는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질문 본래의 자리다. 그러나 내가 유배지에서 받은 질문들은 그 자리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다. 묻는 말인데 대답하고 나면 무언가를 잃은 기분이 들었다. 걱정하는 말인데 위로가 되지 않았다. 친절한 얼굴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이 씁쓸했다.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 탓이라 여겼다. 유배의 처지가 마음을 좁게 만든 것이라고, 별것 아닌 말에 상처받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나는 오랜 시간 그 말들을 곱씹으며 알게 되었다. 그 질문들에는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정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사람은 때로 질문으로 상대를 시험한다. 그대가 어디쯤 서 있는지, 그대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대가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지를 가늠하려 한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해 관계의 높낮이를 정한다. 그런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 하나는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다. 묻는 말이니 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선택을 해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또 하나는 불쾌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왜 그런 것을 묻느냐며 언성을 높이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나는 두 방식 모두 그 질문에 끌려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성실하게 답하면 설명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화를 내면 예민한 사람으로 규정된다. 어느 쪽이든 질문을 던진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그 답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유배지의 긴 시간 동안 나는 그 질문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어떤 구조로 오는지, 무엇을 노리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렸다. 사람은 무언가에 열중할 때 가장 순수하다.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그저 그 일 안에 온전히 있는 상태. 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용해졌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순수함을 가만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반드시 묻는다. 그걸로 얼마나 되겠느냐. 처음 그 말을 들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현실적인 질문이라 여기기도 하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이라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글을 쓰고 책을 엮었다. 찾아온 관리가 내 원고 더미를 보며 물었다. 이것이 선생께 무슨 이득이 되겠소? 나는 그 말에 답하려 했다. 이 글이 후대에 어떤 쓸모가 있는지, 이 기록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려 했다. 그런데 설명을 시작하자마자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 내 일의 가치를 그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것을 듣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질문 하나로 자리가 바뀐 것이다. 그걸로 얼마나 되겠느냐는 말은 겉으로는 현실을 묻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말의 속뜻은 따로 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가져오라는 것이다. 내 기준 앞에 서서 스스로를 증명하라는 것이다. 그 기준은 언제나 외부에 있다. 얼마를 버는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나는 내 안의 기준을 버리고 묻는 사람의 기준 위에 나를 올려놓게 된다. 그것이 이 질문의 구조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스스로 알고 있을 때 가장 단단하다. 그런데 그 의미를 남에게 설명해야 하는 순간 단단함의 금이 가기 시작한다. 설명할수록 확신은 줄어들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마음이 흔들린다. 나는 그것을 유배지에서 몸으로 배웠다. 내 글의 가치를 설명하려 할수록 오히려 그 가치가 흐릿해지는 경험을 했다. 설명은 때로 믿음을 갉아먹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하지 않는 것이다. 외면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다. 글쎄요,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설명하지 않는 것이 무지의 표현이 아니라 내 기준을 지키는 방식임을 알게 될 때 그 질문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나는 그날 이후로 그 관리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 어리둥절해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그런 질문을 건네지 않았다. 설명을 요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질문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무언가에 온 힘을 쏟을 때 그 모습은 때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든다. 열심히 하는 것이 칭찬받아야 할 일 같지만 세상에는 그 열심을 가만히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걱정의 얼굴로 다가와 말한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무리하지 마십시오. 나는 유배지에서 밤을 새워 글을 쓴 적이 많았다. 등잔불이 꺼질 때까지 붓을 놓지 않는 날들이 있었다. 그럴 때면 곁에 있던 이들이 말했다. 몸이 상합니다. 그만 쉬십시오. 덜어는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다. 그렇게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진심 어린 걱정으로 들렸다.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 여겼다. 그러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그 말의 결이 조금씩 달리 느껴지기 시작했다. 걱정은 보통 한 번으로 충분하다.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은 한 번 말하고 물러선다. 그런데 그 말은 달랐다. 내가 멈추지 않을 때마다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매번 조금씩 더 강하게 눌러왔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요구였다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었다. 속도를 낮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요구의 밑바닥에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 사람은 자신이 멈춰 있을 때 함께 멈춰 있는 사람에게서 안도감을 느낀다. 반대로 곁에 있는 사람이 혼자 나아가면 그 움직임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나아가는 사람을 붙잡으려 한다. 그 방식이 바로 걱정의 얼굴을 한 압박이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말은 내 열정을 과잉으로 이름 붙이는 것이다. 적당히 하는 것이 옳고 지나치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기준을 슬며시 들이미는 것이다.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스스로 속도를 늦추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내 선택인 양 여기게 된다. 나는 그 구조를 알아챈 뒤로 그 말을 듣는 방식이 달라졌다. 걱정으로 받지 않고 하나의 신호로 읽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지금 불편한 것이구나. 내가 멈추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읽으면 대응이 달라진다. 염려해 주시니 감사하다는 한마디로 충분하다.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내 속도의 이유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압박은 더 이상 압박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나는 그날 이후로도 밤을 새워 글을 썼다. 걱정의 말은 계속 들려왔지만 그 말이 내 붓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자신의 속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 질문 앞에서 내가 찾은 답이었다. 사람의 마음에서 가장 건드리기 쉬운 곳이 있다. 그것은 두려움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다.
세상에는 그 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나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내가 아끼는 사람을 앞에 세운다. 유배지에서 나는 한 젊은이를 알았다. 그는 고을에서 나름의 뜻을 품고 남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어느 날 그의 곁에 있던 자가 물었다. 부모님께서는 뭐라 하시던가? 젊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곧 말을 잃었고 눈빛이 흔들렸다. 조금 전까지 단단하던 사람이 그 한마디에 작아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 역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찾아온 관리가 내 처지를 훑어보며 말했다. 선생의 가족들께서는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멀리 있는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고 내 선택이 그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 질문이 노리는 것이었다. 부모님께서는 뭐라 하시느냐는 말은 겉으로는 가족의 의견을 묻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말의 속뜻은 다르다. 내 선택이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효도와 도리를 끌어들여 내 결정을 도덕의 저울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지킬 수 있다. 비난에도 버티고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한다는 말 앞에서는 마음이 달라진다. 내가 옳다고 믿어도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선택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질문은 그 틈을 파고든다. 나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정작 내 가족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 죄책감이 내 방향을 바꾸어 놓기를 바라는 것이다. 가족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그 가족에게 직접 묻는다. 나를 통해 묻지 않는다. 나를 통해 묻는다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나를 흔들려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나면 그 질문이 다르게 들린다. 걱정이 아니라 도구로 읽힌다. 효와 도리라는 무거운 이름을 빌려 내 선택에 죄책감을 입히려는 시도로 보인다. 나는 그런 질문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족은 늘 내 곁에 있어. 그 이상을 말하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았고 해명하지 않았다. 가족과 나 사이의 일을 그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앞세운 질문에 일일이 답하는 것은 그 질문의 구조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내 가족에 대한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꺼내 남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 나는 그것을 깨달은 뒤로 그 질문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가족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마음이 누군가의 도구가 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세 가지 질문을 들여다보았다. 가치를 숫자로 증명하라는 질문, 열정을 과잉으로 규정하는 질문, 가족을 앞세워 죄책감을 심는 질문. 이 셋은 겉으로는 달라 보인다. 묻는 방식도 다르고 건드리는 자리도 다르다. 그러나 나는 오랜 관찰 끝에 알게 되었다. 이 질문들의 뿌리는 하나라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답하게 만드는 것.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답하려 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묻는 말에 답하는 것은 예의이고 설명하는 것은 성실함의 표현이라 여긴다. 그러나 어떤 질문은 그 성실함을 이용한다. 답하는 순간 설명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설명을 듣는 사람은 판단하는 자리에 앉는다. 그 자리가 한번 나뉘면 대화가 끝난 뒤에도 오래 남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구조를 몸으로 배웠다. 처음에는 묻는 말마다 성실히 답했다. 내 뜻을 설명하고 내 선택을 해명하고 내가 왜 이 길을 걷는지를 길게 풀어놓았다. 그러나 설명을 마치고 나면 언제나 이상한 기분이 남았다. 내가 무언가를 잃은 것 같은, 내 것이었던 것이 조금 작아진 것 같은 느낌.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니었다. 실제로 무언가가 달라진 것이었다. 설명하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선다. 그리고 증명을 요구받는 사람은 이미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내가 옳다는 것을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의심이 쌓이면 단단했던 마음의 금이 간다. 질문을 던진 사람은 그것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답을 기다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대가 답하려고 입을 여는 그 순간 이미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다. 흔들리는 모습, 설명하려는 모습,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다면 그 질문들의 공통된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했다. 관계의 높낮이를 정하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다. 누가 설명하고 누가 듣는가? 누가 증명하고 누가 판단하는가? 그 자리는 말로 정해지지 않는다. 대화의 흐름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쓰는 방식이 바로 이 질문들이다. 걱정의 얼굴을 하고 관심의 목소리로 그대를 설명하는 자리로 이끈다. 그대가 그 자리에 서는 순간 관계의 높낮이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게 된 뒤로 질문을 받는 방식이 달라졌다. 묻는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성실한 해명이 언제나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어떤 질문에는 침묵이 가장 정확한 답이다. 어떤 질문에는 짧은 한마디로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약한 것이 아니다. 증명을 거부하는 사람은 무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방식이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남에게 그 자리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그것을 가장 늦게 배웠다. 일찍 알았더라면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늦게 안 것도 아는 것이다. 알게 된 순간부터 달라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대들이여, 질문을 받거든 먼저 멈추어라. 이것이 정보를 구하는 말인가? 아니면 나를 설명하는 자리로 이끄는 말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그 질문은 절반의 힘을 잃는다. 사람들은 대개 대응이라 하면 말을 떠올린다. 맞서는 것, 설명하는 것, 반박하는 것. 무언가를 말해야 제대로 된 대응이라 여긴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달랐다. 유배지에서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을 오래 관찰했다. 그는 누군가 시비를 걸면 반드시 받아쳤다. 조목조목 따지고 길게 설명하고 끝내 상대를 말로 제압하려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가 이긴 날에도 표정이 개운하지 않았다. 싸움은 끝났는데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동안 생각했다. 말로 맞서는 것은 상대의 질문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질문이 답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겨도 무언가를 내준 기분이 드는 것이다. 침묵은 다르다. 침묵은 그 질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내가 정한 자리에 내가 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거절이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침묵이 늘 쉬운 것은 아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불편한 기운이 흐른다. 그 기운을 견디지 못해 결국 입을 여는 사람이 많다. 나는 그 불편함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 말 대신 표정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 호흡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것,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충분한 답이 된다. 그리고 꼭 한마디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그럴 때 나는 짧게 말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글쎄요. 하고 말하거나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짧은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상대의 질문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무례하지도 않은 자리를 지킨다.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설명 없이 답하는 것. 그것이 그 질문의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거두는 방식이다. 나는 그 방식을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말을 아끼는 것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할 말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 답할 수 있어도 답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절제이고 절제는 힘에서 나온다. 말이 많은 사람은 때로 불안한 사람이다. 침묵을 견디지 못해 말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한다. 그러나 말을 아끼는 사람은 그 침묵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고요함이 상대에게는 오히려 무겁게 느껴진다. 가볍게 여겨지지 않으려면 크게 말할 필요가 없다. 조용히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보았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보았고,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보았다. 그 긴 관찰 끝에 나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가볍게 여겨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설명하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었다. 설명하는 사람은 늘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걷는지, 내가 왜 괜찮은지를 끊임없이 말해야 한다. 그 말들이 쌓일수록 스스로도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스스로 안다.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단단함이 말보다 먼저 전해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사람을 한 명 알았다. 그는 고을에서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누가 무엇라 해도 길게 받아치지 않았고 자신의 일을 굳이 알리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 안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증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 나는 그것을 품격이라 불렀다. 품격은 꾸며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을 잘 고르거나 태도를 다듬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준을 오래 지켜온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내가 안다. 내 선택의 이유를 내가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알미 몸에서 드러난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 어떤 질문도 쉽게 닿지 않는다. 그걸로 얼마나 되겠느냐는 말도,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말도, 가족은 뭐라 하느냐는 말도, 그 말들이 파고들 틈이 없는 것이다. 틈은 어디서 생기는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 생긴다. 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를 남의 눈으로 확인하려 할 때 생긴다. 그 틈을 없애는 것이 그 질문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이다. 나는 유배의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잃었다. 자리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곁에 있던 사람들도 잃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끝내 지켰다. 내 기준으로 내 삶을 보는 것. 그것만은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았다. 그대들이여,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질문이 아무리 교묘해도 그대 안에 기준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가 서 있는 자리를 그대 스스로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묻지 않아도 스스로를 증명하는 삶. 그것이 내가 긴 유배의 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었다.